아파트. 라고 방금 들으신 노래 어떠신가요?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단순한 노래에 중독되지 않았나요? 이 노래는 단 3일 만에 유튜브 급상승 동영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온두라스, 페루, 터키,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노 마스의 음악 프로듀서 겸 A&R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멜로디 하퍼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 곡 아파트의 탄생 과정입니다. 한국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블랙핑크라는 가수는 정말 이미 세계적인 걸그룹이죠. 빌보드, 포브스, 롤링스톤, 타임지 등 해외 차트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특히 2020년에는 빌보드 역사상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아티스트 100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세계 걸그룹 역사상 가장 높은 투어 수익을 기록했고 유튜브에서도 K-팝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 최고 조회수 1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요. 뚜두뚜두가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죠. 브루노 마스 역시 현재 살아있는 가수 중 마이클 잭슨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뮤지션이에요. 가창력, 춤, 작곡, 연주, 퍼포먼스 등 못하는 게 없죠. 그의 Uptown Funk나 24K Magic 같은 곡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그의 팀에서 일하면서 그의 음악적 재능에 매일 감탄하고 있답니다. 그런 두 아티스트가 만나 기존의 무게감과 부담을 벗어던지고 만든 노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두 아티스트의 장점을 모두 살렸어요. 로제의 청량한 보이스와 브루노의 그루비한 창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게다가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대단해요. 레트로한 색감과 블랙, 핑크 컬러의 조화, 그리고 반복되는 아파트, 구호와 함께 점점 고조되는 비트는 듣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춤추게 만들죠. 그런데 이 놀라운 노래가 장난 같은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모든 것은 로제가 브루노에게 콜라보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제안이 성사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브루노가 3곡 정도를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두 아티스트가 만나게 되었죠. 놀랍게도 브루노는 아파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름으로 술자리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제도 브루노 마스의 질문에 신기해하며 아파트는 한국의 술게임이라고 대답하자마자 그가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시작이 세계적인 히트곡의 탄생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작업 과정은 정말 독특했어요. 로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반짝였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외쳤죠. 우리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제를 바라봤어요. 로제는 우리를 동그랗게 앉혔어요. 그러고는 이건 아파트 게임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술게임이죠. 라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양손을 내밀어 포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로제가 말했죠. 자, 이제 제가 술래가 되어 층수를 부를 거예요. 그 숫자만큼 맨 아래에 있는 손부터 차례로 위로 올리면 돼요. 우리 모두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시작했어요. 로제가 5층 이라고 외치자 모두가 재빠르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5번째로 손을 올린 사람이 아, 졌다 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루노는 이 게임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렇게 재미있다니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잠깐 이거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떠들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아파트 라고 외치는 소리를 후렴구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고 게임의 흥겨운 리듬을 비트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렇게 진짜 아파트라는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임을 하다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 로제가 정말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로제도 내가 술게임에 대한 노래를 작곡하다니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한국의 뮤지션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고 생각을 했대요. 심지어 녹음 후집으로 가는 길에 스태프들에게 삭제를 요청했을 정도였죠. 그때 로제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거든요. 로제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태프들에게 노래 삭제를 요청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미 저희는 아파트 노래에 중독돼서
단체로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흥이 나고 중독성 있는 노래는 저도 음악 작업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로제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 모두는 이 곡이 대박 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직감으로 한국의 음악은 알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마법 같은 거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술게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탄생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 스튜디오에서의 그 즐거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음악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곡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0월 18일 공개 하루 만에 국내외 주요 음반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니까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데일리 톱송, 글로벌 순위 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답니다. 우리가 그저 즐겁게 만든 노래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이야. 아파트의 성공은 정말 놀라워요. 미국 애플 뮤직 팝 장르 탑10에 진입한 최초의 K-팝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고, 영국 애플 뮤직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최초의 K-팝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답니다. 중국 3대 음원 사이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어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예측 데이터도 믿기 힘들 정도예요. 공개 후 3일차에 빌보드 200에서 1위 데뷔 예측이 나왔고, 빌보드 핫백에서도 10위권 내 진입이 예상된다니 말이죠. 특히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한 백인 주민은 아침부터 백인 아이들이 아파트를 따라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한국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1등하는 한국. 한국은 3일 만에 전 세계 1등하는 게 쉬운가 봐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제가 음악인으로서 두드러지는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아티스트와 한국 아티스트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가사에 한국어가 들어간다는 점도 특별하죠. 아파트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후렴구는 정말 중독성 있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브루노 마스가 건배라고 외치는 장면도 정말 재미있어요. 단순히 미국 시장만을 노린 게 아니라 로제의 K-팝 스타로서의 정체성이 녹아든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이 글로벌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이 곡의 성공은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업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스타일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성공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돼요. 아파트의 성공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도를 했던 다른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었죠. 2020년 9월 아라시가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한 Whenever You Call이라는 곡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아파트와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우선 아라시의 경우는 브루노 마스와 직접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어요. 브루노가 곡을 써주고 프로듀싱을 했을 뿐 함께 노래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찍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아라시의 입장에서는 그냥 브루노 마스라는 세계적인 스타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으로 마케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곡 작업을 할 실력이나 퍼포먼스가 없었죠. 이건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로제와 브루노가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작업했다고 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서로의 강점을 살리면서 곡을 만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아티스트의 개성이 어우러진 거예요. 이 둘은 아파트 신곡 발매 전에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소셜 계정에도 사진을 올렸죠. 로제는 이 곡이 공개되기 하루 전에 브루노에게 한국의 술게임을 가르쳤던 밤이라고 적기도 했죠. 흥미로웠던 것은 브루노 마스도 댓글을 달아서 아주 재미있었지. 기억해. 내가 나에게 키스하려 했잖아. 아주 이상했어 라고 댓글을 달아 팬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음원이 공개되니 세계적인 두 아티스트들의 협업인 게 드러났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브루노와 로제의 아파트의 작업과 일본 아라시와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라시는 브루노와 직접 만나 작업하지도 않고 영상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에서는 아라시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브루노와 협업한다라고 기사를 쏟아내기만 바빴죠. 음악은 감정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원격으로만 작업을 했다니 얼마나 제약이 많았을까요? 원격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영어 발음을 교정받는 정도만 했다니깐
사실상 협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두 아티스트 간의 진정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맞추며 작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반면에 아파트 작업대를 떠올려 보면 로제와 브루노가 함께 웃고 떠들며 아이디어를 주고받던 그 순간들이 곡의 에너지로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우연히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로제가 술게임 이야기를 했을 때 브루노가 흥미를 느끼고 바로 작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에너지가 담긴 것 같아요. 반면 아라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된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너무 의식적이고 계산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아라시의 곡은 그러지 못했죠. 음악은 결국 진정성과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낼 때 가장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차이점은 더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곡의 성격이에요. 아파트는 정말 독특했죠. 한국의 술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니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곡에 녹아들면서 신선하고 중독성 있는 사운드가 탄생했더라고요. 로제의 K-팝 스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면서도 브루노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아파트라고 외치는 부분,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발음과 리듬이 묘하게 귀에 감기더라고요. 우리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작업하는 내내 아파트 하고 따라 부르고 다녔죠. 이런 게 바로 문화적 크로스오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반면 아라시의 곡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지나치게 무난하고 평범한 중간 빠르기의 팝송이었고 아라시만의 특색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가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죠. 일본의 대표 아이돌 그룹인데 그들만의 색깔을 전혀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이런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고 아파트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어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반면 아라시의 곡은 일본 내에서조차 큰 화제를 모으지 못했다고 해요.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긴 했지만 그들이 목표로 했던 메인 차트 진입에는 실패했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 음악 업계에 있으면서 K-팝의 성장은 놀라운 현상이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로제까지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글로벌한 감각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데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아파트를 들으면 분명 한국 특유의 뭔가가 느껴지지만 동시에 세계 어디서 들어도 즐길 수 있는 보편성도 있거든요. 이번 아파트 프로젝트를 통해 K-팝의 힘을 직접 경험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K-팝 아티스트들과 협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K-팝이 앞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미국 음악 업계도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방탄소년단이나 싸이의 성공 사례도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BTS가 미국 시장에 도전했을 때 우리 업계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그래미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BTS의 성공은 우리 미국 음악 업계에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2013년 BTS가 처음 데뷔했을 때를 선명히 기억해요. 당시 우리 업계에서는 그들을 그저 또 하나의 K-팝 그룹 정도로만 여겼죠. 아, 또 하나의 아시아 보이그룹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때만 해도 K-팝은 미국 시장에서 그저 작은 틈새 장르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의 여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부터 그들의 음악에 담긴 깊이 있는 메시지와 아름다운 비주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마치 단편 영화 같았거든요. 화려한 색감, 섬세한 연출, 그리고 멤버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아이니주나 런 같은 곡들은 단순한 팝송이 아니었어요. 청춘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희망을 담아낸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가사를 번역해 읽어보면서 와,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10대들에게 전하다니 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BTS가 단순히 음악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SNS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했죠.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멤버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연습 과정을 보여주고 심지어 힘들 때의 모습까지도 숨김없이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팬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과 팬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아이돌과 팬을 넘어선 진정한 친구 같았어요. 이런 노력이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당시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BTS가 수상했을 때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떻게 미국에서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은 그룹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미국 음악 업계도 BTS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BTS는 음악의 질, 퍼포먼스의 완성도, 팬과의 소통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죠. 2020년은 정말 BTS의 해였어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때 우리 업계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 동료 프로듀서들과 함께 차트를 확인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현실이야 라고 물었죠. 다이너마이트는 한국어 가사가 아닌 영어 노래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레트로한 디스코 사운드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그리고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보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 춤을 추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한국어 곡 Life Goes On으로도 1위를 차지했을 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어 노래가 미국 메인 차트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음악의 성공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의 힘을 보여준 거였죠. 저는 그때 이제 음악의 국경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GDP에 5조 원 이상 기여한다는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그들을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음악 그룹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콘서트 티켓 판매부터 굿즈, 광고 수익까지 BTS 관련 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착용한 옷이나 사용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죠. 더 놀라운 건 BTS가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제 주변에서도 갑자기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BTS 노래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BTS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대변인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노래 가사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대변하고 있었죠. Love yourself, not speak yourself 같은 캠페인을 통해 자아 존중감과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BTS의 영향력을 보면서 저는 음악이 가진 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건 우리 미국 아티스트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BTS의 성공 스토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소위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처음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들었을 때 솔직히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한국 음악 시장은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BTS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들은 대형 기획사의 막대한 자본이나 인맥 없이도 순수하게 자신들의 음악과 메시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회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을 향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BTS 멤버들이 데뷔 초기에 직접 지하철에서 공연 홍보물을 나눠주고 소규모 공연장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봤어요. 그때 그들의 눈빛에서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꿈을 향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은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BTS를 보면서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국적,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비록 가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봄날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의 의미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그리움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고 나서야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죠. 이런 경험을 통해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소통의 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국 음악 업계도 BTS와 K-팝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팬들과의 소통 방식, 퍼포먼스의 완성도, 그리고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의 깊이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최근 미국의 몇몇 아티스트들이 K-팝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걸 보면 이미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K-팝이라고 하면 강남 스타일 정도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BTS,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싸이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제가 브루노 마스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A&R 매니저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봤지만 싸이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인 아티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강남 스타일을 들었을 때 그 중독성 있는 비트와 재미있는 가사에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케이티 페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심지어 톰 크루즈까지 자신들의 SNS에서 이 노래를 언급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말춤이라는 독특한 안무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제가 음악 업계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게다가 싸이의 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MTV 뮤직비디오 어워드에 깜짝 등장해서 미국 활동의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MBC의 인기 토크쇼 투데이 쇼에 출연해 앵커에게 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티스트의 매력이 단순히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강남 스타일의 성공으로 인해 싸이가 미국 연예계의 큰 손인 스쿠터, 브론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요. 결국 싸이는 스쿨보이와 리퍼블릭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가수로서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싸이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빌보드 차트에서의 기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핫백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건 한국 가수 역사상 최고 순위이자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의 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싸이는 UN 사무총장 반기문과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싸이를 쿨하고 에너제틱하다고 평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걸 보니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강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옥스퍼드 강단에서 영어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싸이가 자신의 음악 여정과 한국인 가수로서의 고민, 그리고 포부를 털어놓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런 싸이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강남 스타일을 언급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어요.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비디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리안나,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수상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돈나와의 합동 무대,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세계적인 팝의 여왕과 함께 무대에 선 싸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 음악은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마지막으로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억 뷰를 달성한 비디오라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싸이의 성공 스토리를 되돌아보면 한국 문화의 힘과 가능성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싸이는 단순히 음악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문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싸이와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싸이, 블랙핑크, BTS를 시작으로 이제 K-팝은 세계 음악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그래미에서 공연하고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아티스트들이 또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 음악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 댄스를 따라 추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한국.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번 아파트의 성공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술게임이라는 우리에겐 정말 낯선 소재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팝 음악으로 재탄생시켰으니까요.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요. 한국 아티스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우리 미국 아티스트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 아파트를 작업하면서 정말 실감했어요. 한국의 술게임, 미국의 팝 사운드, 그리고 전 세계 리스너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죠. 앞으로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 아티스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 미국 음악 산업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들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할 것 같아요. K-팝이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대단해요. 한국. 앞으로도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거라 믿어요. 저도 언젠가 다시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단독 저자로 네이처 논문에 게재된 거예요. 게다가 그의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를 발칵 뒤집을 만큼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스위스에서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온 한 학생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지 게재를 넘어 전 세계 학계에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 출신의 카를라 에나입니다. 현재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사실 제 인생의 첫사랑은 음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푹 빠져 추리히 음악원에서 전공했고 17살 때는 스위스 청소년 피아니스트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 우연히 접한 한 수학자의 전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위스 바젤 출신의 레오나르트 오일러였어요. 시력을 잃고도 수학 연구를 멈추지 않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바젤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읽으며 수학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오일러가 수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학사의 거장이라는 점도 저를 흥분시켰어요. 더구나 그가 우리 스위스 출신이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죠. 피아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오일러의 이야기는 제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자리 잡았어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 그 불씨가 점점 커져갔죠. 수학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피아노를 치던 손가락으로 이제는 복잡한 수식을 풀어나가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대학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수학의 깊이에 압도되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일러의 끈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2학년 때 만난 중국인 교환학생 난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난쯔이는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난쯔이는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수재였는데 그녀는 이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했죠. 10살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다른 학생들을 얕보는 듯한 말을 자주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까지 비판하곤 했죠. 거기다 난쯔이의 아버지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였대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로 자란 거죠. 그래서인지 그녀에겐 강한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베이징 사람이지 그냥 중국인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정정하더라고요.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난쯔이의 존재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최근 도전한 수학계 난제 중 하나인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 0점에 관한 문제로 연구실에서 씨름하던 중이었어요.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고 책상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런데 난쯔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서 제 연구 노트를 잠깐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접근법이 너무 구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 제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그날 밤 저는 난쯔이가 무시하며 던진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더 이상 연구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음악대학 건물로 향했죠. 다행히 연습실 하나가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면서 음악에 푹 빠져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동양인 학생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그는 제 연주가 아름답다며 더 들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동양인 학생 이름이 주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음대생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혁이 갑자기 음악의 화성학과 수학적 패턴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주혁은 음계의 주파수 비율과 수열의 관계 그리고 화음의 구조와 굴론의 유사성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막연히 맴돌던 생각들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너무나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그가 수학을 전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주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제게 음대생이 아닌지 되물었죠. 그 질문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수학과 학생이지만 스트레스 해소로 가끔 피아노를 친다고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주혁은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학과 학생이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잘하는지 물으며 감탄했죠.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주혁이 제가 언급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혹시 수학 문제 때문인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난쯔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그녀의 강한 자부심 어릴 때부터 수학 신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모두 말했죠.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어요. 주혁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음악과 수학을 모두 잘한다는 건 분명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뇌가 깨어있으면 그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죠. 주혁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이 점점 더 열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레만 호수 주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죠. 꿈, 고향 이야기, 유학 생활의 어려움까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에 저도 놀랐어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였지만 주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원래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세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가끔은 숨이 차다고 하셨죠. 우리 가족은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계시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주혁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반려견도 비슷한 심장 문제로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우연히 한의학 책을 읽다가 천마라는 한약재가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주역은 이어서 최근 뉴스에서 방탄소년단 BTS 진이 군 복무 중 천마를 섭취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어요. 주역이 BTS 진의 천마 섭취 뉴스를 언급하자 저는 깜짝 놀라 그가 한국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주역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BTS의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과 지금 호수를 거닐며 산책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BTS 스위스 아미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고 제 여동생 안나가 정말 극성 팬이라고 덧붙였어요. 특히 안나는 B를 정말 좋아한다고 털어놓았죠. 제 호들갑에 주역이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BTS의 노래가 마치 피아노 선율에 벨벳을 얹은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한글로 된 가사가 전달될 때 선율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인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스위스 키즈 채널에서 3회 연속 베스트송으로 뽑혔다고 말했어요. 이 때문에 스위스에서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었다고 설명했죠. 특히 11살 스위스 소녀 레안드라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화제가 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 키즈 채널에서 30분이 넘는 분량으로 레안드라를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 방송에서 레안드라가 미국의 팝송보다 유럽의 클래식보다 한국의 케이팝이 더 좋아요라고 말했던 인터뷰 장면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역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에 주역은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반대로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흥분되었죠. 마치 제가 BTS의 비공식 홍보대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흐뭇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주역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사실 엄청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주역이 BTS B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되기 시작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한국 BTS B의 동창생과 호수를 거닐고 있다니 제 머릿속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라면서 한마디가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죠.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주역의 행동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BTS B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둘 다 대구 서구 비산동 출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최근 BTS B가 자기 고향에 있는 달성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어요. BTS 멤버의 초등학교 동창을 여기 스위스에서 그것도 제가 우연히 만나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어서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피아노 치다가 BTS 멤버의 동창을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주역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면서 스위스에서 BTS가 이렇게 인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역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도 스위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가사와 멜로디가 주는 감동 때문이에요. 저도 주역과의 대화로 그런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타인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역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같았죠. 주역과 대화를 하니 마치 BTS의 봄날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힘을 얻었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죠. 주역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한약에 대한 주역의 설명을 들으니 할머니의 병도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주역과의 꿈 같은 대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난쯔이와 그녀의 연구 그룹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들어왔죠. 그들은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난쯔이가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주역에게 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어요. 그 순간 난쯔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비웃듯 제 의견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제안한 방식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했죠. 그녀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자 난쯔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 연구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난쯔이의 날카로운 반박에 점점 기가 죽었어요. 그때 난쯔이가 제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동작에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다가 테이블을 건드렸고 그 바람에 제 노트북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어요. 동시에 옆에 있던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연구 자료 위로 커피가 쏟아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 후에 난쯔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방법이 어차피 쓸모없으니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젖은 자료들을 모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겨우 물건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홀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눈물 범벅인 채 구겨진 연구 자료를 붙들고 있었죠. 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고 저는 주혁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난쯔이의 모욕적인 행동과 망가진 연구 자료로 인한 좌절감을 주혁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주혁은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혁은 허준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어요. 칠판 앞에서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문제를 대수적 구조로 변환하고 기하학적 모델로 표현한 뒤 조합론적 접근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주혁의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혁신적인 방법론에 감탄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푸는지, 난쯔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끈기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때 주혁이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도 한때는 포기하고 싶어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했지만 우연히 허준희 난제 연구소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공부해 펠로우가 되었다고 해요. 주혁은 허준희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어릴 적 시인을 꿈꾸다 자퇴했지만 결국 45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필즈상이 4년마다 40세 이하 수학자에게 주는 노벨상급 상이라고 말했고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같은 해에 수상했다고 덧붙였어요. 주혁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BTS 동창생이면서 허준희 교수의 제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혁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희망을 얻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혁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음악의 화성 구조와 수학의 굴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 주파수를 분석하고 이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도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고 때로는 막히기도 했지만 주혁의 격려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수학 문제와 씨름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난쯔이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혁의 말대로 또 그의 조언대로 아픈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학회날이 밝았고 학회 당일 제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그때 난쯔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쯔이가 말을 이어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귀를 의심하며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난쯔이가 언급한 방법론이 제 것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어진 그래프와 설명들은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난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난지가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결론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어지고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제 앞에서 난지이는 제 연구를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난지의 발표에는 제가 설명했던 방법론, 그래프, 심지어 결론까지 제 연구와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의 화성 구조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이를 리만 제타 함수와 연결시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지이가 저번에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면서 그 방법은 구시대적이라 하더니 어찌나 꼼꼼하게 그대로 베껴갔는지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가 제 차례였고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 발표를 끊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전에 발표했던 주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연구한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오히려 제가 베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난지이가 미리 몇몇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제 발표에 대해 의심을 심어놓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더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때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주역이 나타났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하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주역이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주역의 차분한 목소리로 제 연구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죠. 그가 우리의 연구 노트와 이메일들을 증거로 제시할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역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난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가 보였죠. 난지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들고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해서 이 연구 과정이 마치 진짜 자신의 것인 듯한 상세한 노트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날카롭고 정확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는 제 음악적 배경을 언급하며 제가 어떻게 피아노의 화성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주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만큼 그가 제 연구 방법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난지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경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로 인정받아왔고 이런 연구 방법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난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난지이의 화려한 경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위원들이 설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렇게 학회장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도 제 연구 결과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동시에 난지이의 교활함과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반면에 주역이 저를 대신해 난지이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주역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때였습니다. 최고위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논쟁을 중단시켰어요. 그는 다른 위원들과 잠시 회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옮겼죠. 저는 숨죽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때론 격렬해 보이는 토론의 불안감이 커졌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희망이 생겼죠. 주역은 제 옆에 서서 계속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반면 난지이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최고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논쟁 상황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수학계의 역사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실감했죠. 그러다 위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규명하고 학문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즉석 수학 대결을 제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주역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에서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원들과 몇몇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우리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죠. 이 대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제시되자 난쯔이와 주역은 즉시 풀이에 몰입했어요. 난쯔이는 빠른 속도로 펜을 움직이며 계산을 해나갔고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천천히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갔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문제를 풀고 제출한 후 위원장이 난쯔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귀하의 해법에서 음악적 화음과 소수의 분포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난쯔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난쯔이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주역에게로 시선을 돌린 위원장이 물었죠. 당신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주역은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이런 주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결이 끝나고 위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만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죠. 그렇게 2주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역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게다가 주역은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날이 왔어요.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자 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날 아침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긴장한 채로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설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어요. 그나마 주역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원장님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긴 심의 끝에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를라 에나 씨의 연구가 독창적이며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쯔이 씨의 연구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인용과 방법론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제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난쯔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뭔가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역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주역의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역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역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역 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끈기 있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었나요? 저는 그의 신념과 끈기가 너무 궁금해서 주역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허준이 난제 연구소의 교훈이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낸다라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주역은 허준이 교수님의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45년간 안 풀렸던 리드 추측을 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 11개의 난제를 풀어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로타 추측 이야기를 할 때는 주역의 눈이 유독 반짝이더라고요.
이 난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수학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난제를 풀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을 보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세우려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죠. 주역의 눈빛에서 그가 존경하는 수학자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한국 사람처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의 그 끈기와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제 안에 잠재된 그런 모습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역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저는 궁금함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주역이 천천히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죠.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봉지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역이 그 봉지를 저에게 건네며 이거 받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천마라는 한약재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았죠. 주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쿠팡이라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배송받았다는 말에 저는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 써준 주역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역은 제가 할머니 얘기를 했을 때부터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발달된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이 천마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천마가 할머니의 심장병에 도움이 될 거라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할머니의 병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주역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저와 주역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주역의 연구 결과가 네이처 저널에 게재된다는 거였죠.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학부생이 단독 저자로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희망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역의 성과가 마치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죠. 네이처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 스위스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급의 교수님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필즈상을 수상하셨지만 네이처에는 단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주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역이 학부생 신분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죠. 저는 주역의 이런 성과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죠. 주역의 천재성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행운하라고 느꼈답니다. 한편 난쯔이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통쾌한 마음이 들었죠.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주역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 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역의 네이처 논문 게재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학부생으로서 이룬 이 업적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주역과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같은 유명 대학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선진 IT 기술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죠. 특히 주역이 연구했던 허준이 난제 연구소도 꼭 가보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요. 경복궁 같은 고궁도 가보고
BTS 공연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꼭 먹어보고 싶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 정직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까지.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기대되고 주역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탔었는데 그 전에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도 있었네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